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파티게이트에 이어 거짓 해명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7일 결국 사임을 발표했죠. 후임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40대로 인종적으로나 성별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신임 총리 누가 될까요? 그런가 하면 극심한 경제난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국외로 도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사태는 개발도상국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지도자 사퇴 이슈가 있는 두 나라 영국과 스리랑카의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의 사임 발표했는데 이 습관적인 거짓말 정치가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자초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가디언지가 존슨 총리의 거짓말 그리고 규칙을 무시하는 태도가 그의 추락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전 국민에게 봉쇄 조치가 내려졌을 때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관저에서 집단으로 술을 마시는 파티를 열었었잖아요. 뭐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파티 스캔들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했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보고받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몰랐다. 계속 여러 차례 거짓 해명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보수당에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임 투표까지 실시됐는데 간신히 살아남아서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또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집권 여당 부총무의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하원 의원을 존슨 총리가 임명을 했는데 네. 지난달 30일에 성추문으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3년 전에도 성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존슨 총리가 나는 그때 거는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몰랐다.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해당 사안을 과거에 보고받았던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이제 바꾸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5일에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 등 측근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내각 인사부터 당 요직 인사까지 44명이 며칠 만에 사퇴를 했거든요. 다 그러니까 붕괴될 위기에 놓이니까 결국 그 압박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7일에 보수당 당수에서 사임한다. 총리직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이 처음에는 거짓말이 개인에게만 피해를 줬는데 이게 점점점 정당과 정부에도 해를 가했다. 총리로서 규칙과 법을 어긴 존슨 총리가 태연하게 법을 위반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요. 이게 존슨 총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보수당 책임도 그럼 큰 게 아니냐. 왜냐하면 거짓말 이력 사실 이제 정치인에 입문하기 전에도 기자 시절에도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이력을 잘 알면서도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리로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당도 알면서 지금 눈 감아줬던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식대로 말하면 내로남불과 거짓말. 네, 그게 그렇죠. 정치인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당내에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뭐랄까요?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수당 당대표 경선하면은 명문대 출신의 부유한 백인 남성들이 다수를 이루는 그런 형상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2차 경선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2차 경선에 올라간 게 6명인데 절반이 인도와 아프리카계 이민가정 출신의 비백인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절반보다 많은 4명이나 되고요. 존슨 총리가 이제 당선됐던 2019년 경선 때를 비교해 보면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후보가 10명이었는데 한 명만 비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제 영국의 인구 구성 비율에 비춰보면 더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은 백인이 전체의 87%입니다. 아시아계가 6%, 흑인이 한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당 당원만 놓고 따져보면 이 백인의 비중은 95%까지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대표 후보자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영국의 탈인종주의 신호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회적 소수가 여성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보수당이 선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마거릿 대처가 첫 번째 여성 총리였는데 보수당이었고요. 네. 두 번째 여성 총리였던 테리사 메이도 보수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지금 6명 중에 4명이 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성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노동당은 지금 여성 총리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교가 되는 그러네요. 그런 대목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후보가 6명인데 지금 다 40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로 이루어졌다 후보가 그런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인과 네. 비백인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네. 백인 구분하거나 네. 비백인 구분하는 게 피 한 방울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백인은 그러면 다 백인끼리만 그러니까요. 네. 자손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네. 비백인이면은 한 번이라도 그렇죠. 뭐 비백인하고 섞이면은 비백인으로 불려버리는 네네. 이 구분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외양으로라도 그게 많이 이게 지금 백인 쪽에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인종적인 다양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내각에 네. 좀 그런 다양성이 들어가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경선 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펼쳐진 것만 해도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이끈 사람이 캐머런 전 총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캐머런 전 총리가 2005년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보수당 대표로 선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했던 얘기가 변화를 위해 보수당의 얼굴을 바꾸겠다라면서 소수인종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적극 나섰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수인종 보수당 의원이 2명뿐이었어요. 그리고 2001년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캐머런 전 총리가 지역 당 조직에 젊고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 발굴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워라 이렇게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지금 1, 2차에서 1위를 차지한 수낙 전 재무장관들이 그때 발탁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런 흐름이 존슨 총리 시절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비교적 젊은 소수인종 출신이라고 해서 다 진보적이고 좌파 성향의 정치 의제를 내놓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강경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2차 경선에 진출한 소수인종 후보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브렉시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반이민 정서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그런 점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의외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고 또 이민자 출신이지만 정부의 강경한 이민자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로 보낸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네. 그 방안에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 소수인종 후보들이 백인보다도 더 하얗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인종적 다양성은 일단 구성을 했지만 네. 누가 되든 강경 보수적인 성향은 다 뜰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당 경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아이러니하다는 네, 생각이 그렇죠. 자꾸 드는데요. 네네. 백인이 87%, 비백인이 13% 굳이 뭐 네네.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이 소수자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주류보다 네. 더 한 주류가 네네. 되는 그렇습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14일에 이제 경선 2차까지 끝났는데 일단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1차, 2차 투표에서 다 1, 2위가 이 같은 후보들이었거든요. 네. 1위는 수낙 전 재무부 장관, 2위는 페니 모돈투 국제통상부 부장관이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5명까지 추려졌어요. 그래서 20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2명을 확정해서 전체 보수당 당원의 우편 투표를 거쳐서 9월 5일에 새로운 당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1위를 차지한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 올해 42살입니다. 네. 젊은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인도계 이민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금융계에서 일하다가 2015년부터 보수당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재무부 차관, 재무부
재무부 장관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네. 길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차기 좀 유력한 총리 후보군 중에 하나로 좀 거론이 됐던 적도 있고 무엇보다 수낙 전 장관이 5일에 존슨 전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재무장관직에서 사임을 해서 이게 존슨 총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습니다. 약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요. 만약에 이 수낙 전 장관이 총리가 되면 지금 영국에서 인도계 총리는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수당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인종 당 대표와 총리가 되는데 아직 확실한 승기를 잡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1, 2차 투표에서 2위를 한 모돈트 부장관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평당원 사이에서 인기가 1위였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다 1대1로 가상 대결을 붙여봤는데 다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종 이제 2명으로 좁혀지게 되면 결국 모돈트 부장관이 영국의 차기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돈트 부장관이 이제 그 캐머런 내각, 테리사 메이 내각에서 여러 장관직을 거쳤어요. 근데 존슨 정권 내 2인자였던 수낙 전 장관과 다르게 존슨 내각에선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존슨 총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사임을 했는데 존슨 총리랑 관계가 있으면 좀 같은 부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돈트 부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소수인종인데 왜 이렇게 강경 보수일까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수낙 전 장관 아까 이력을 보시면 정말 정통 엘리트 코스를 그러네요. 다 밟았고요. 그리고 인도의 부호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초정점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장관보다는 서민적인 배경을 모돈트 부장관이 지녔으니까 쇠락한 공업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은 오히려 더 많이 얻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만 단점이 대중적 인지도가 좀 낮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와 관련된 경제 분야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영국이 굉장히 안 좋은데 경제 분야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흥미로운 건 존슨 총리가 이제 물러나면서 차기 당대표를 뽑는 경선에서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하지만 수낙 전 장관만은 안 된다라면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에게 다른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낙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줄줄이 다 사임을 하면서 결국 존슨 총리가 물러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수낙 전 장관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을 존슨 보이고 총리 있습니다. 답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존슨 총리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쪽 지지를 계속 네. 표명해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존슨 총리 사퇴하면 좀 네.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영국의 어떤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 존슨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부터 러시아에 대한 비난 수위를 굉장히 높였었고요. 테러 네. 제재를 적극 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요. 4월에는 G7 정상 중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죠.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돼줬는데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사임 발표가 나니까 전화통화를 하면서 슬프다. 존슨 총리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남길 정도였습니다. 일단 존슨 총리는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 존슨 총리와 큰 틀에서 같은 입장은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스리랑카 얘기 좀 해볼까요? 스리랑카 대통령이 퇴진 요구 시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이제 반정부 네. 시위에 밀려가지고 사퇴를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로 도피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7월 9일에 그 독재와 실정에 따른 경제난에 분노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궁과 총리 관저를 장악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고타바야 대통령이 인근의 공군 기지로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통해서 13일까지 사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후에 군용기를 그러니까 사임을 하지 않고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갔다가 네. 몰디브에서 떠나면서 자신이 임명했던 위크레마싱해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한다라고 얘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싱가포르가 최종 목적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그래요? 많아요. 다른 곳으로 또 떠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싱가포르에 가서 이메일로 사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크레마싱해 총리가 사실은 워낙 이 대통령이 사임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도 사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임시 대통령직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일단 스리랑카 의회가 2024년까지 이제 고타바야 라자펙사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자녀 임기를 소화할 대통령을 20일에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통령을 축출했던 것인데 네. 그 배경엔
아무래도 경제난, 경제 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인데요.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스리랑카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 관광 분야가 붕괴됐어요. 이것이 정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리랑카 관광 산업이 2018년에 5조 7천억 원 규모였어요. 국내 총 생산의 5.6%를 차지했었는데 2020년에 이게 9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GDP에서 비중이 0.8%로 줄어들게 됐고요. 이제 국가 경제를 떠받치던 또 하나의 기둥이 국외 송금이었는데 이것도 크게 줄어들었고 외환위기와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도 감세 정책, 예산 관리 부실 같은 정책 실패도 지금 일으켰습니다. 네.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타격을 또 한 번 입혔어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네.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스리랑카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몇 달 전부터 국민들이 식량이나 연료,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구하지 못하는 고통을 받아왔어요. 정부가 별다른 해결 조치를 내놓질 못했고요. 결국 스리랑카 정부가 4월에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했다가 5월 18일에 공식적 디폴트 상태로 그때부터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기금하고 긴급 구제를 신청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5일에 위크레마싱해 총리가 국가 파산을 결국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빚이 많은 데다 국가 부채가 많은 데다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끊기니까 네네. 달러를 벌어들 수 있는 방법은 네네. 없고 기름값이나 유가가 막 폭등하니까 그걸 사들려 올 수는 없으니까 전혀 없죠. 결국은 뭐 경제난에 빠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삶이 피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뭐 거의 땔감으로 뭐 그 생활을 요리를 한답니다. 요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천연가스로 요리를 네. 했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다 치솟았으니까요. 지금 66조 원 정도 규모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스리랑카가 32조 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고요. 올해만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랑 지급해야 될 이자가 9조 원 가량인데 지금 원금은 전혀 갚을 수가 없고요.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통화 가치가 80%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입품을 좀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 그래도 좀 안 좋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의 식료품 물가가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57%나 올랐습니다. 어휴. 지금 휘발유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국영 주유소는 일단 문을 닫았어요. 인도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만 하루에 딱 한 번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3개월 동안 2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사실상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수입이 막히니까 나무를 사다가 마당에서 불을 떼서 요리를 하고 하루에 이제 낮에 3시간이나 단전이 이어지고 지금 기초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스리랑카가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을 했던 국가 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주변에 남아시아 항구를 개발하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의 요충지가 되겠다라면서 항구와 공항 건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도로망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 해외로 도피한 고타바야 대통령의 형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때 주로 진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의 차관을 도입했었습니다. 이게 부채의 덫으로 지금 도로에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항구는 결국 운영을 하지를 못해서 99년 동안 중국의 운영권을 넘긴 그런 상황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거대 시설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못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다 부채로 고스란히 잡히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을 때는 도와준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부채 가서 쓰라 그래놓고 네. 지금 와서는 태도를 싹 바꾸냐 뭐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비판을 다 받는 게 라자팍사 가문이요. 자기네 그 정치적 기반에다 이 시설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아,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축출이 되면 네. 라자팍사 가문 족벌 정치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타밀족하고 굉장히 내전이 길게 이어졌잖아요. 26년이나. 근데 이 고타바야 대통령이 그걸 내전을 끝내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면서 형도 대통령이 됐다가 자기도 대통령이 되고 동생은 장관이고 이런 족벌 정치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20여 년간에 이르렀던 고타바야 그 라자팍사 대통령 가문의 족벌 정치가 이제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치 상황 어떻게 변하는지 좀 저희가 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욱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신흥 국가들이 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위기가 다른 국가, 비슷한 국가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사회에 차관을 많이 도입한 나라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잠비아랑 레바논, 라오스가 지금 제2의 스리랑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도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IMF 총재는 신흥국의 3분의 1, 저소득국 3분의 2가 빚더미에 앉은 상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빌려준 중국, 주요 20개국이 부채 탕감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세계가 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에 네. 97년도가 떠올라요. 그렇죠. 그때도 또 이렇게 신흥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한테까지 연쇄적으로 그렇습니다. 왔잖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걱정되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뇌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